재수 씨가 호텔에서 남자와 함께 내 함정을 빠뜨렸고 나는 112에 전화했다. 경찰이 급히 들어오자 온 가족이 놀랐.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억울함이, 어떤 치욕이 가족이라 믿었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정에 빠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대놓고 불륜을 저지른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랜드 플라자 호텔 701호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비통하게 울부짖는 동서에게 둘러싸인 채로요. 제 동서 유미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으셨죠? 형님이 애인이랑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불륜 현장을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냉정하게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진실이 밝혀지자 제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혜, 올해 34살입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흥부를 가져다주는 직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차분한 삶을 살게 해주었죠. 제 남편 현우 씨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온화하고 모범적이며 아내와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저희는 결혼 10년 차에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제 작은 가족과 남편의 가족 모두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꽤 공정한 분이셨습니다. 시동생 현주는 다소 성격이 급하지만 형수인 저를 잘 따랐고 특히 제 동서 유미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유미는 저보다 몇 년 늦게 시집왔습니다. 예쁜 외모에 상냥하고 애교 넘치는 말투를 가졌죠. 처음부터 저는 유미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서지간의 우애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근한 모습 뒤에 질투와 시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유미는 늘 저와 자신을 은근히 비교하며 제가 큰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부모님의 편애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제 비극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정교하고 잔인하게 설계된 함정 속에서 말이죠. 모든 것은 오늘 아침 유미가 눈물범벅이 되어 저를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미는 옛 남자친구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큰 돈을 주지 않으면 과거의 민감한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오늘 오후 그랜드 플라자 호텔 7층의 객실에서 만나 마지막으로 단판을 짓자고 했다더군요. 유미는 너무 무섭다며 제가 언니인 척 함께 가서 돈을 건네주고 경고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겁에 질린 동서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호텔에서 만나는 것이 조금 꺼림칙했지만 그녀의 가여운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 잘 짜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 안에서 험상궂은 남자와 마주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동생 현준, 그리고 유미가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교활한 유미는 즉시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통하게 울부짖었죠. 어머님, 아주버님, 제가 의심스럽다고 했잖아요. 형님이 애인이랑 여기서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망연자실했습니다. 현우 씨, 보세요. 유미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가 형님이 걱정돼서 자꾸 몰래 전화 받는 게 이상해서 따라와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형님이 아주버님을 배신하고 우리 집안을 더럽히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교활한 여우는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울부짖었고 남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연극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궁지로 몰아넣고 한마디 해명도 들으려 하지 않고 저를 죄인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명예를 완전히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정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 멈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륜 현장을 덮치고 싶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당신들이 아니라 경찰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112를 눌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댁 식구들 전체가 꾸민 잔인한 함정에 빠져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경찰을 부른 행동이 제 누명을 벗겨줄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까요? 그리고 이 701호의 문 뒤에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시댁 식구들은 왜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야만 했을까요? 답을 알고 싶으시다면 황금빛 인생 상담소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이 제가 계속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 전화 한 통에 답답했던 호텔방의 공기가 찐득하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현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유미, 그 아이는 여전히 피해자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 속에서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가여운 모습을 보니 유미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오던 날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유미를 친동생처럼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제 계산 없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시기심과 죄악의 씨앗이 싹트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되었을 겁니다. 유미는 3년 전에 우리 집에 시집 왔습니다.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한 유미는 복잡한 결혼 생활을, 처음 마주하는 어린 소녀의 순수함과 서투름을 모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에 이미 7년차 며느리로서 집안의 생활 방식에 익숙하고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은 저와 비교하면 유미는 정말 백지장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첫날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시동생 현준의 등 뒤에 숨어 두 손을 꼭 맞잡고 불안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던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에서 시댁에 처음 왔을 때의 어색했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미에게 특별한 연민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큰며느리고 형님이니까 동서가 가족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줄 책임이 있어.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미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데려가 시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간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부터 시아버지가 몇 시에 차를 드시는 습관이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 터득한 모든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유미는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초반에 유미는 정말 서툴렀습니다. 음식은 짜거나 싱거웠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미는 겁먹은 눈으로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곤 했습니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녀를 감싸준 것은 항상 저였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손님 맞이용으로 아주 예쁜 2000 도자기 찻잔 세트를 사오신 적이 있습니다. 유미가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찻잔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겁을 먹었죠. 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바닥에 깨진 찻잔 조각을 보시곤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온화하시지만 아끼는 물건에 대해서는
무척 꼼꼼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서서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하다가 부주의해서 어머님 찻잔을 깨뜨렸어요. 내일 이천에 가서 똑같은 걸로 사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풀리셨습니다. 그저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죠. 됐다, 깨진 걸 어쩌겠니. 찻잔 하나 가지고 뭘.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부엌 구석에 서 있던 유미는 감격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유미는 제 방으로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형님 아니었으면 저 오늘 어머님한테 크게 혼났을 거예요. 형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유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야, 우리 사이에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그날 이후로 유미는 저를 더 따랐습니다. 거의 제 껌딱지가 되었죠. 제가 어딜 가든 따라다녔고 무슨 일이든 저에게 제잘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제게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묻고 제 화장품을 빌려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여자들만 아는 이야기들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외동딸이라 여동생이 없었습니다. 유미의 존재는 제 마음속에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동서지간의 정은 정말 돈독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종종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복이 많아. 이렇게 서로 아끼고 이끌어주는 며느리들을 얻었으니 말이야. 너희만 이렇게 잘 지내면 난 더 바랄 게 없다. 저는 그 화목함을 믿었습니다. 유미의 감격, 어린 눈물과 달콤한 말들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 고마워하는 모습 뒤에 무서운 관찰과 학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미는 저에게서 요리나 집안일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법, 남편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법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순진했고 아무런 경계 없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제 행복의 정원으로 들어오는 지도를 건네준 셈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늑대가 돌아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701호의 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위로하기 위해 잡아주었던 그 손이 이제는 저를 모함하기 위해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게 고맙다고 말했던 그 입이 이제는 가장 잔인한 말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제 믿음은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돈독했던 동서지간의 정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 등 뒤에서 훌쩍이며 억울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는 동서 유미를 보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유미의 마음속 질투의 불꽃은 언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을까? 그녀가 제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하던 그 첫날부터 이미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최근에 와서야 저와 맞설 만큼 자신의 날개가 단단해졌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타오르기 시작한 걸까?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니 유미의 질투는 갑작스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비교, 자격지심, 그리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비롯된 무심한 영향력으로 매일매일 키워진 불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꼬투리를 잡는 분은 아니셨지만 9세대의 시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생각 속에는 바꾸기 힘든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저를 무척 아끼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큰 며느리이고 그분에게 첫 장손을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식사 자리나 친척 모임에서
어머님은 종종 무심코 그런 편애를 드러내셨습니다. 어휴, 우리 지혜네 민호는 어쩜 저렇게 똑똑하고 야무질까. 역시 장소는 달라. 어머님은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혹은 제가 작은 선물을 사드리면 온 가족 앞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역시 큰며느리가 제일 속이 깊어. 늙은 어미가 뭘 좋아하는지 척척 안다니까. 그때 저에게 그 말들은 그저 평범한 칭찬이었습니다.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죠. 하지만 아마도 유미에게는 그 말들이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유미는 저보다 3년 늦게 현준과 결혼했고 딸을 연이어 둘 낳았습니다. 저는 유미가 마음속 깊이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집안에서 더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집안의 유일한 장손인 제 아들의 존재는 무심코 그녀의 모든 노력을 가리는 너무나 큰 그늘이 되었습니다. 유미는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인 투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맨날 민호만 칭찬하세요. 식사 자리에서 유미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들도 착한데 어머님은 칭찬 한마디 안 해주시네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희 딸들을 얼마나 예뻐하는데 칭찬이 뭐 대수라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지. 시어머니의 무심한 한마디는 유미의 자격지심에 또 하나의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물질적인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는 시어머니가 제게 주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쓰시는 낡은 팔찌를 제게 주시면 유미도 그걸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아들에게 딸들의 옷보다 더 비싼 새 옷을 사주시면 유미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에 남편 현우 씨가 명품 가방을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물건은 처음 가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유미에게 자랑했을 때 유미는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그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미와 현준이 방에서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좀 봐. 똑같은 엄마 아들인데 왜 현우 아주버님은 당신보다 모든 게 나아? 아주버님은 아내한테 수백만 원짜리 가방도 사주는데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사준 적 있어? 내가 형만큼 돈을 잘 벌지 못하잖아. 현준이 목소리를 높여 맞받아쳤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는 해주잖아. 먹고 사는 거? 유미가 비웃었습니다. 난 그냥 먹고 사는 거 필요 없어. 나도 형님처럼 살고 싶어. 남편한테 사랑받고 시어머니한테 예쁨 받고 싶다고. 나도 친척들 앞에서 떳떳하고 싶어. 알아들어? 그 부부싸움은 제게 유미의 마음속 다른 구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갈망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남편, 집안에서의 굳건한 위치, 그리고 시어머니의 인정까지도요. 유미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운이 좋아서 큰며느리이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었던 노력과 조용한 희생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미의 마음속 질투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은근히 돌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심코 이런 이야기를 흘렸죠. 어머님, 저번에 제가 카페에서 형님이 낯선 남자랑 있는 걸 봤는데 두 분이 되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건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이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혹은 온 가족 앞에서 순진한 척 남편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아주버님, 요즘 형님 일은 잘 되나 봐요. 새 물건을 자주 사는 것 같아요.
요즘 편집자 월급이 그렇게 많은가요? 아무렇지 않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남편의 머릿속에 아내의 씀씀이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눈치챘지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유미가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르게만 산다면 어떤 말도 저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동서지간의 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 실수였습니다. 제 침묵은 그녀를 반성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유약하고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은 질투의 불꽃은 날이 갈수록 커져 마침내 죄악의 불길이 되어 오늘 이 호텔의 함정 속에서 모든 동서간의 정을 태우고 제 명예와 인생마저 태워버릴 뻔했습니다. 복도 밖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발소리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연극은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그 명품 가방 사건 이후 유미의 마음속 질투의 불꽃은 분출할 통로를 찾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겉으로 질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은 너무 유치하고 들키기 쉬웠으니까요. 그녀는 훨씬 더 정교하고 위험한 수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교묘하게 과장되고 꾸며진 이야기들. 듣는 사람은 그저 아낙네들의 수다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실은 서서히 스며드는 독약과도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시어머니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좋은 분이셨지만 다른 어머니들처럼 달콤한 말이나 여자들끼리의 속 깊은 이야기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미는 그 점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두 사람만 있을 때를 노려 어머님 방으로 찾아가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장 갔다가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유미는 순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자꾸 우리 형님 팔자 좋다고 칭찬하더라고요. 큰며느리는 다르다면서 남편 사랑 듬뿍 받지, 돈 걱정 안 하고 쇼핑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겠다고요. 물론 옆집 아주머니와의 만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나는 그저 누리기만 하고 집안 걱정은 모르는 며느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걱정돼요. 요즘 형님이 우울해 보여요. 저번에 우연히 보니까 혼자 베란다에 앉아서 길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혹시 가족들한테 숨기는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걸까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지만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호기심과 의심을 자극한 것이죠. 어머님은 저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제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으셨습니다. 제가 하루 일과에 지쳐 무심코 한숨을 쉬기만 해도 어머님은 제가 무언가 불만이 있거나 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고 여기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만 험담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미는 교묘하게 남편 현우 씨에게도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현우 씨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에 절대로 직접적으로 제 험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고단수의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칭찬이었죠. 아주버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유미는 식사 자리에서 감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처럼 예쁘고 능력 있는 아내를 두셨으니까요. 요즘 보니까 형님이 파트너들을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 다들 성공하고 세련된 분들이더라고요. 역시 현대 여성은 다르다니까요. 인맥도 넓고 언뜻 들으면 평범한 칭찬 같지만 남편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심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아내는 아주 잘났고 많은 남자들이 눈독 들이고 있으니 조심해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소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 남편에게
그 말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 더 자주 묻고 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잡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집안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저와 가깝게 지내거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더 냉담해지셨고 저를 보는 눈빛에도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유 없이 질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유미가 꾸며낸 실체 없는 이야기들을 둘러싼 사소한 다툼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에게 유미가 봤다는 남자는 나이 많은 작가분이었고 출판 계약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우울하거나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이 너무 힘들 때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해명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유미의 거짓말은 사소했지만 매일 반복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편견의 벽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보다 유미의 이야기를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 망설임과 유약함은 또다시 유미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유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사소한 거짓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명예와 결혼 생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호텔의 함정은 그 모든 거짓말의 정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극심한 피로감과 외로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약해진 바로 그 순간 유미는 눈물 어린 도움 요청으로 위장한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막 들어섰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유미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 옆에 앉았습니다. 유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폈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침착하게 말해봐. 지금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어. 저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유미는 제게 너무나도 가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에 대학교 시절 사귀었던 준석이라는 옛 남자친구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원래 노는 걸 좋아하고 불량한 사람이었는데 철없던 시절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나타나 과거의 뜨거운 사진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저한테 5천만 원을 달래요. 형님, 유미는 흐느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진들을 전부 인터넷에 올리고 현준 씨랑 어머님께도 보내겠다고 했어요. 형님, 저 이제 어떡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더 이상 얼굴 들고 살 수 없어요. 현준 씨가 알면 분명 저랑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 과거를 아시면 분명 저를 집에서 쫓아내실 거예요. 저 죽고 싶어요, 형님. 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최근에 조금 서먹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미는 제 동서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지? 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대로 둘 순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공갈 협박죄는 법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유미는 깜짝 놀라며 다급하게 제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형님, 안 돼요. 그녀는 겁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제발요. 신고하면 일이 커질 거예요. 그럼 현준 씨도 어머님도 온 친척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자식이 잡혀 들어간다고 해도 제 명예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그런 치욕을 견딜 수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아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좋지 않은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자식이 오늘 오후 5시에 그랜드 플라자 호텔 701호에서 돈을 주기로 했어요.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형님, 혼자는 못 가겠어요. 유미는 고개를 들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애원과 간청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형님한테 너무 패만 끼치는 거 알지만 지금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형님밖에 없어요. 내가 도와준다고? 근데 어떻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형님이 저랑 같이 가주세요. 그녀는 비밀을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방에 들어오지는 마시고 그냥 문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소리칠 수 있게요. 아니, 이렇게 해요. 형님. 유미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했습니다. 형님이 제 친언니인 척 해주실 수 있어요? 친언니? 저는 놀랐습니다. 네.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비싸고 좋은 옷으로 차려입으시고요. 혼자 먼저 들어가서 그 자식한테 형님이 제 언니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집안이 아주 부유하고 지위가 높다고요. 돈을 주러 왔지만 동시에 경고하러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저를 괴롭히면 우리 집안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그런 놈들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보면 바로 꼬리 내릴 거예요. 그녀의 계획은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언니가 철없는 동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다는 설정, 공갈범들을 주눅들게 만들기 딱 좋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나타나지 않을게요. 유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형님을 기다릴게요. 형님이 돈을 주고 경고한 뒤에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게 조용히 끝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형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평생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유미는 다시 울기 시작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가여운 모습,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자 제 마음속에 모든 의심과 경계심이 사라졌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어려움에 처해 저의 보호가 필요한 동생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거짓이고 그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며 그 도움 요청이 사실은 정교하게 계산된 함정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일어나.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5천만 원은 내가 빌려줄 테니 오늘 오후에 내가 가서 깔끔하게 해결해 줄게. 정말요. 형님. 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유미는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주 꽉. 하지만 저는 그 포옹이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먹이를 삼키기 전 서서히 조여오는 뱀의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스스로 그녀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구조라는 이름의 함정 속으로 제가 돕겠다고 한 것은 유미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때문에 협박당하며 공포에 떨고 오는 젊은 여자를 보고 어떤 여자가
도움의 손길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미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유미가 지었던 안도감 어린 미소와 감사에 찬 눈빛은 너무나 진짜 같아서 제 마음속에 일던 작은 의심의 물결마저 스스로 지워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미가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 고요한 공간에 혼자 남자 그 의심의 물결이 다시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출판 편집자로서 원고의 문장 하나, 디테일 하나까지 분석하고 파헤치는 데 익숙한 저의 신중한 성격 탓에 저는 동서의 눈물 어린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 비논리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옛 남자친구는 몇 년간의 침묵 끝에 갑자기 나타났을까? 정말 돈이 목적이라면 왜 유미가 꽤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큰 액수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민감한 사진을 이용한 협박의 대가로는 어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신경 쓰이게 한 것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왜 하필 호텔방이어야 할까? 카페나 공원 혹은 다른 공공장소가 양쪽 모두에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호텔 방에서의 만남은 은밀한 거래라기보다는 마치 의도적으로 준비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미가 제시한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필 부유한 언니인 제가 가서 경고를 해야 할까? 그 해결 방식은 너무 영화 같고 극적이었지만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공갈 협박까지 저지를 배짱이 있는 자가 낯선 여자의 말 몇 마디에 쉽게 겁을 먹을까? 질문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불길하고 모호한 예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의 유미의 변화, 그녀의 은근한 암시, 숨겨진 시기심,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저를 서서히 고립시키던 방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또 다른 연극이 아닐까? 더 어두운 목적을 위해 꾸며진 연극. 저는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만 유미를 의심할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돕기를 거절했는데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저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파놓은 함정일지도 모르는 곳에 그대로 발을 들인다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제3자의 조언. 이 연극 뒤에 숨겨진 복잡한 속내를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수진이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이는 제 대학 시절부터 유일한 절친입니다. 차분하고 깊이 있는 저와는 달리 수진이는 날카롭고 개성 있으며 매우 똑똑한 여자입니다. 현재 큰 홍보대 행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죠. 수진이는 몇 마디 말과 몸짓만으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여러 번 그 동서가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집안의 조용한 구석으로 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이 언니 보고 싶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이의 활기찬 목소리에 제 무거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심각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조언 좀 구해야 해.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시댁 문제지? 그녀는 이미 짐작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그 착해 빠진 동서 말고 또 누가 있겠어.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했는데?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유미가 제게 했던 이야기 전부를 털어놓았습니다. 옛 남자친구부터 민감한 사진, 그리고 호텔 방에서의 구조 계획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수진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보통 사람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실들을 꿰맞추는 두뇌의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죠. 지혜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정말 이 이야기 믿어져? 그녀의 질문은 제 망설임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너무 가여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럼 내 말 들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네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야. 나는 홍보업계에서 일하면서 이것보다 더 정교하게 꾸며진 연극이나 위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어. 내 동서 이야기는 구멍이 너무 많아. 그녀는 제게 분석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협박범의 심리. 만약 그가 정말로 유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5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장소. 어떤 협박범도 CCTV가 널려 있고 경찰이 들이닥치기 쉬운 호텔방에 피해자를 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셋째, 경고 계획. 너무 순진하다.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다. 지혜야, 수진이의 분석 하나하나는 유미 이야기의 비논리적인 부분들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폭로했습니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저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약속했으면 가야지. 수진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구하러 가는 언니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으러 가는 사람으로서 가는 거야. 너는 그녀의 함정을 너의 함정으로 만들어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들어. 수진이가 반격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대로 다 동의해. 돈도 준비하고 호텔에도 가. 하지만 너 자신을 보호할 도구를 준비해야 해. 너 스마트워치 있지? 녹음 기능 있는 거. 그리고 핸드폰도.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두 기기 모두 녹음 기능을 켜둬. 하나는 가방에, 하나는 손목에. 만약 핸드폰을 뺏겨도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해야 해. 그녀에게 휘둘리면 안 돼.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되 항상 관찰하고 항상 들어. 네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 여우는 분명 꼬리를 드러낼 거야.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2에 전화해. 명예도 중요하지만 내 목숨이 더 중요해. 알았지? 수진이와의 통화는 제 머릿속을 완전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가식적인 동서의 진짜 얼굴을 밝혀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이상 돕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제 명예와 순결을 지키기 위한 전쟁.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 혼자 맨손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더 정교한 함정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하며 호흡과 감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방을 나와 유미가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유미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미야, 나야, 형님. 유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무척 가여워 보였습니다. 형님, 생각해 보셨어요? 저 도와주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고 책임감 넘치는 큰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바보야, 너는 내 동서인데 내가 어떻게 널 모른 척 하겠어.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내가 해결할게. 오늘 오후에 내가 가서 다시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나랑 약속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일이 끝나면 그 자식이랑 완전히 연 끊고 더 이상 엮이면 안 돼. 알았지? 네, 약속할게요. 유미는 기쁨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형님. 형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녀는 제가 그녀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구하러 간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모두 빳빳한 새 지폐였고 두툼한 봉투에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유미가 제안했던 대로 의상도 골랐습니다. 건의와 세련됨이 느껴지는 명품 검은색 정장 세트. 머리는 높게 묶고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눈 속의 진짜 감정을 감추기 위해 선글라스도 썼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온화하고 소박한 편집자 서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된 부유한 언니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의 비밀 무기들을 준비했습니다. 핸드폰과 스마트워치 배터리를 가득 충전했습니다. 두 기기의 녹음 기능을 몇 번이고 테스트하며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녹음된 소리는 속삭임까지 들릴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저는 시어머니께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야 해서 늦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미도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형님이랑 같이 가다가 중간에 내릴게요. 근처에서 면접이 있어서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자리를 비우는 것을 완벽하게 합리화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유미는 계속해서 제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옛 남자친구의 성격과 약점에 대해 아주 상세한 시나리오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형님, 아주 차갑고 권위적으로 행동하셔야 해요. 유미가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자식도 바로 겁먹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역겨움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영업사원이 아니라 작가가 되었어야 했. 그녀의 시나리오는 너무나 상세하고 논리적이어서 빈틈이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경고가 없었다면 저도 깜빡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택시가 화려한 5성급 호텔인 그랜드 플라자 호텔 앞에 멈췄을 때 유미는 저와 함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무서워요. 형님은 바로 701호로 올라가세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게 형님한테 달렸어요. 형님, 유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카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연극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도 자리에 섰다. 저는 몸을 돌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다란 안락의자가 있는 구석진 곳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스와이프하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이크 부분이 밖을 향하도록 핸드폰을 가방 바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의 녹음 기능도 몰래 활성화했습니다. 이 시계는 현우 씨가 제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연속 녹음이 가능했죠. 이것이 저의 두 번째 부적이었습니다. 두 기기 모두 작동 중인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선글라스를 쓴 채 자신감 있게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얼굴은 차가웠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긴장해서였습니다. 저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먹잇감이 아니라 사냥꾼으로서였습니다. 701호 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유미의 시나리오가 무엇이든 오늘 대가를 치를 사람은 절대로 제가 아닐 것이라는 것. 반짝이는 금속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고 저를 7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권위적인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 뒤에 차가운 얼굴을 한 여자. 평소의 온화한 편집자 서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러운 띵 소리와 함께 멈췄습니다. 저는 붉은 카펫이 깔린 고급스러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701호를 찾았습니다. 짙은 갈색의 나무 문은 먹이를 기다리는 괴물의 입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3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즉시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앞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크고 말랐으며 가슴팍 단추를 푼 셔츠 사이로 문신이 언뜻 보였습니다. 노랗게 염색한 머리는 왁스로 번들거렸습니다. 얼굴은 잘생긴 편이었지만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고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자가 바로 유미의 시나리오 속 바람둥이 옛 남자친구 준석이었습니다. 미인 오셨네. 그가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밖에서 뭐 하세요? 그는 완전히 낯선 여자인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의심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전에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제 등 뒤에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방은 꽤 넓었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모든 집중력은 이 남자와 작동 중인 2개의 비밀 녹음 장치에 쏠려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그가 방 중앙의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뭐 마실래요? 와인. 필요 없어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방 전체를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섰습니다. 시간 없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죠. 남자는 제 강경한 태도에 조금 놀란 듯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좋아요. 미인이 원하신다면.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 귀여운 동생분은 어디 계시고? 유미 씨 말이야. 나 만날 용기가 없었나 보네. 언니까지 나서게 만들고. 그 아이는 올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 일은 제가 해결할 겁니다. 얼마를 원하죠? 5천만 원. 그가 손가락 5개를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돈 주면 전부 삭제할게.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여기 있어요. 저는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걸 받기 전에 몇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첫째,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문자든 전화든 내 동생을 괴롭히면 그땐 경고 없이 끝날 줄 알아요. 둘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진, 영상, 그 어떤 것이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전부 삭제해요. 남자는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부잣집 언니? 꽤 그럴싸해 보이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만들려 했습니다. 시작이구나. 그의 연극이. 솔직히 말해서 그가 제게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 순진한 유미 씨보다는 당신처럼 차갑고 권위 있는 여자가 내 취향이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그가 손을 뻗어 제 턱을 만지려 했습니다. 그 5천만 원에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주면 사진 삭제는 물론이고 내 동생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줄게. 어때? 미인?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무서워서가 아니라 역겨워서였습니다. 그는 지금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말을 내뱉으며 음흉한 현장을 연출하고 있는 완벽한 바람둥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난하지 마.
제가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여자 연기를 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장난이라니? 그가 웃었습니다. 그냥 제안하는 것뿐이야. 봐, 당신은 예쁘고 부자잖아. 나는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우리 둘이 협력하면 너무 좋지 않아?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저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구석에서 찍힌다면 마치 연인들의 포옹처럼 보일 행동이었습니다. 이거 놔. 제가 소리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쉿,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그가 여전히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하잖아. 우리가 여기서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걸. 그는 고의로 왜곡되거나 편집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모두 미리 짜인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짜 불륜 증거, 저를 파멸시킬 완벽한 증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제 손을 꽉 잡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던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쾅! 큰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는 살기등등한 표정의 남편 현우 씨가, 그 뒤에는 시어머니, 시동생 현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막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척하는 착한 동서 유미가 있었습니다. 함정은 마침내 닫혔습니다. 701호 방문이 거칠게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동서가 공들여 준비한 연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던 준석이라는 남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재빨리 저를 놓고 몇 걸음 물러서며 불륜 현장에서 발각된 남자의 당황한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정말 흠잡을 데 없었지만 최고의 배우는 단연 유미였습니다. 남편 등 뒤에 숨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충격과 고통으로 가득 찬 눈을 크게 뜬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저와 그 낯선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세상에, 형님. 당신은 누구세요? 왜 두 사람이 여기에? 유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며 시어머니의 어깨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저 믿을 수가 없어요. 형님이 어떻게 이런 짓을. 그녀의 연극은 완벽했습니다. 자신을 주모자에서 형님의 충격적인 비밀을 우연히 발견한 순진한 동서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을 심었습니다. 잘못은 저에게 있고 모든 사람을 속인 것은 바로 저라는 생각.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저와 10년을 함께한 남편. 현우 씨는 제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방 안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에서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맹목적인 질투심과 유미가 오랫동안 은밀하게 심어놓은 거짓말들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지혜,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자식은 누구고? 왜 당신이 호텔방에 이놈이랑 같이 있는 거냐고. 여보, 진정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는 비웃었습니다. 쓰라림과 혐오가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뭔데? 말해봐. 남편 있고 자식 있는 멀쩡한 여자가 왜 다른 남자랑 호텔에 몰래 들어오냐고. 파트너 만난다고 거짓말하더니 당신 파트너가 이놈이었어? 그가 낯선 남자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그 남자는 시나리오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두려운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유미가 제게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지만 이 순간
제 어떤 해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제가 제 잘못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 품에서 흐느끼던 유미가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변호하는 척 나섰습니다. 아주버님,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까 형님이 자꾸 몰래 전화 받고 급하게 나가시는 게 걱정돼서 그냥 궁금해서 따라와 본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이 호텔로 들어오시는 걸 보고 나쁜 사람한테 속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 아주버님이랑 어머님께 전화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악랄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녀는 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진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자신을 형님을 걱정하는 착한 동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들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 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동서조차 의심할 정도라면 당신이 어떻게 결백할 수 있겠느냐고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마침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유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와서도 발뺌할 셈이냐? 이 천박하고 발칙한 것.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녀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의심했어. 그 순하고 착한 척하는 모습은 다 가짜였어.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남자나 꼬시고 다니는 년. 우리 집안이 8대에 걸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 같은 재앙 덩어리를 며느리로 들였을까? 네가 우리 집안에 똥칠을 하고 온 가문에 먹칠을 했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비난을 감내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판결이 정해진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재판관이었고 제게 내려질 형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현우야, 이런 여자는 더 이상 데리고 살 수 없어. 당장 이혼해. 집에서 쫓아내. 다른 놈이랑 붙어먹든 말든 내버려둬. 당장 쫓아내고 빈손으로 내쫓아야 해. 바람 피운 년은 재산 한 푼도 받을 자격 없어. 애들도 키울 자격 없고 길바닥에 나앉게 해서 배신의 대가가 뭔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 해.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는 괴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저에 대한 약간의 사랑과 믿음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의 압박, 그리고 특히 유미의 너무나 완벽한 연극 앞에서 그의 고질적인 유약함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수년간 함께한 아내를 믿는 대신 그들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지혜,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실망과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내린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치욕의 포위망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유미의 의기양양한 미소와 시어머니의 통쾌해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둘 수는 없어. 나는 싸워야 해. 내 결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는 이 순간 저의 유일한 무기가 눈물도 변명도 아닌 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고 제가 치욕의 진흙탕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길 아래에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시댁 식구들에게는 불필요한 방해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들의 연극이 곧 막을 내릴 것임을 알리는 정의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단호하고 위력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똑.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시동생 현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즉시 가족 재판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잠재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남편 현우 씨가 서둘러 나서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 집안에 그냥 사소한 다툼이 좀 있어서요. 큰일은 아닙니다. 그는 형사사건에 낌새가 있는 일을 단순한 가족 싸움으로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경찰관이 아마도 지휘관인 듯 방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구석에 움츠리고 서 있는 낯선 남자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을 모함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시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즉시 우리의 주연 배우 유미가 다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의 팔에 매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제 형님이 제 아주버님을 배신했어요. 이 남자랑 호텔에서 몰래 만났다고요. 저는 단지 걱정돼서 따라왔을 뿐인데 오히려 저한테 욕을 하고 누명을 씌웠어요. 보세요. 뻔뻔하게 경찰까지 불러서 되레 큰 소리치고 있잖아요. 저 여자를 잡아 넣어 주세요. 그녀의 연기는 일품이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녀의 눈물과 가여운 말들을 믿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현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경찰 아저씨. 우리 며느리가 아주 못된 년이에요.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해요. 경찰관들은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들 역시 다수의 이야기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두려움과 혼란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냉정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울부짖지도 격하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경찰관들과 마주 섰습니다. 경찰관님,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침묵을 가르며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이 방금 한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유미와 시어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침착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시선을 피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모함의 피해자입니다. 너 거짓말하지 마.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씁쓸함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있어, 동서.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정교하게 꾸며진 함정입니다. 저는 이 방 안에서의 모든 대화와 그 이전의 대화까지 녹음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에 들린 핸드폰과 시계를 마치 곧 터질 폭탄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녹음, 증거, 그것은 그들의 시나리오에 전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유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낯선 남자 준석도 떨기 시작했고 불안한 눈빛으로 도망갈 길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보았다가 다시 시댁 식구들 쪽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니 저희가 접수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모함을 받고 치욕을 당하던 사람에서 저는 이제 이 게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히든카드를 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녹음 파일이 그들의 모든 음모를 밝혀낼 만큼 강력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짜 재판, 법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자는 경찰관의 제안은 시댁 식구들의 자신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자신들만의 법으로 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족 재판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법이 개입하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제 동서 유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륜 현장을 덮친 사람의 통쾌함이 아닌 무언가를 숨기려는 자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일을 그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집안일이잖아요. 저희 가족끼리 먼저 해결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족끼리 해결하자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아까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치욕을 주고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할 때는 왜 가족끼리 해결하자는 말 안 했어?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덮으려고? 늦었어. 저는 경찰관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직적으로 모함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요구합니다. 제 증거가 모든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보았다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요구하시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증거라고 말씀하신 녹음 파일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을 들은 유미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저건 가짜예요. 저 악녀가 나를 해치려고 조작한 거라고요. 들으면 안 돼요. 그녀는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젊은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그녀의 공황 상태는 오히려 진실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핸드폰 화면을 열어 저장해둔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틱!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낯선 남자 준석의 느끼한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미인 오셨네. 들어오시죠. 밖에서 뭐 하세요? 이어서 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없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죠. 대화는 유미가 꾸며낸 경고 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 특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것이 그저 평범한 대화이고 제가 그들을 겁주려 한다고 여전히 희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저속하고 도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진한 유미 씨보다는 당신처럼 차갑고 권위 있는 여자가 내 취향이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그 5천만 원에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주면 네 동생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줄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갈았고
두 손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모든 음모를 무심코 폭로해버린 한마디. 이 아마추어 배우가 스스로 대본에 추가한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에이, 미인. 너무 튕기지 말고. 당신 동서 유미 씨가 이 연극해달라고 나한테 돈도 두둑이 줬다고. 우리 둘이 오붓하게 있으라고 자리까지 마련해준 셈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잖아. 우리 그냥 즐겁게 좀 놀다가 가는 건 어때? 어차피 좀 있으면 당신 남편이랑 식구들도 들이닥칠 텐데 그때 되면 당신이 결백하고 싶어도 못해. 쿵! 시어머니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미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의 핏기가 모두 사라지고 충격과 치욕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미, 그 말을 들은 유미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배우가 이렇게 대놓고 자신을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낯선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나는 그런 적 없어. 낯선 남자 준석은 모든 것이 탄로나고 두 명의 경찰관이 칼날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자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험상궂은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관님,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기 유미 씨가 시킨 일입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와서 2천만 원을 주고 이 연극을 꾸며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형님을 좀 놀라게 해주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망신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돈 받고 일한 것뿐입니다. 이분께 나쁜 짓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자백과 부인할 수 없는 녹음 파일은 유미의 모든 변명을 차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유미야, 남편 현우 씨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동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끼고 감싸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혐오와 분노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시어머니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유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올렸고 짝 하는 말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딱이었습니다. 이 악독한 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말은 퍼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를 친딸처럼 여겼는데 어떻게 내 언니 같은 형님을 해치고 이 집안을 풍비박산낼 생각을 해. 진실은 현장에서 너무나 극적인 방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미의 완벽한 불륜 현장 덮치기 연극은 결국 자신의 추악하고 시기심 많은 진짜 얼굴을 스스로 폭로하는 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반격은 성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기 소리가 호텔방 전체에 울려 퍼지며 동서의 서투른 연극에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유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충격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상상했던 모든 시나리오 속에서도 자신을 가장 먼저 벌하는 사람이 그토록 비위를 맞추려 했었던 자신의 음모의 도구로 이용했던 시어머니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낯선 남자 준석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당사자들이 방금 드러난 잔인한 진실을 스스로 마주하게 두었습니다. 어째서
남편 현우 씨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아끼고 감싸주던 동서를 보았습니다. 왜 그랬어, 유미야? 형님이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니? 이 집안이 너한테 뭘 그렇게 못해줬길래 이렇게 잔인한 연극을 꾸민 거야. 현우 씨의 질문은 유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시기심의 상처, 그 뇌관을 건드린 듯했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가여운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부어오른 눈에는 미친 듯한 분노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쓰라리고 원망스러운 날카로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잘해줬다고요?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잘해준 거라고 하세요? 어머님은 언제나 형님뿐이었잖아요. 형님은 큰며느리고 장손을 낳았으니까 형님이 하는 말은 다 옳고 하는 짓은 다 예뻤죠. 그럼 저는요? 저는 작은 며느리고 딸만 둘 낳았으니까 평생 형님의 그림자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을 그리고 시어머니를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님도요. 그녀는 김 여사님을 향해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은 늘 두 며느리를 똑같이 아낀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정말 그러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제일 맛있는 음식은 민호 몫이었고 제일 예쁜 옷도 민호 차지였죠. 민호는 장손이니까 제 딸들은 딸이니까 그럴 자격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뜻은 아니었지만 행동이 모든 걸 보여줬잖아요.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그 편애를 견뎌왔어요. 좋은 며느리, 착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의 눈에 저는 절대로 형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숨김없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형님은 늘 좋은 형님인 척, 저를 감싸주고 도와주는 척 했죠. 하지만 그건 사실 윗사람이 베푸는 동정이었어요. 형님은 늘 저를 불쌍하게 쳐다봤잖아요. 그렇죠? 형님처럼 되지 못한 저를 동정했죠. 저한테 약간의 친절을 베풀고 유유히 이 집안의 모든 편애를 즐겼잖아요. 저는 형님의 그 차분하고 언제나 옳은 척하는 얼굴이 싫었어요. 형님의 완벽함이 싫었다고요. 마침내 유미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 질투, 은밀한 비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서 들었습니다. 놀라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의 친절과 관심이 그녀의 눈에는 그저 베풀미고 동정이었구나.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웠어요. 유미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지만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형님한테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이 집안 사람들한테 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며느리가 생각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형님을 모욕하고 경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견뎌왔던 것처럼 형님이 울고불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경찰을 부를 줄은 몰랐네요.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한 인간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편견과 무심한 비교로 키워져 마침내 모든 가족의 정과 도리를 집어삼킬 괴물로 자라난 시기심. 너는 고작 그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유미야. 남편 현우 씨가 마침내 실망과 불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소하다고요? 유미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아주버님한테는 사소하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치욕이었어요. 아주버님은 평생 이해 못하실 거예요. 자백이 끝나고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감이 아닌 당혹감과 고통의 침묵이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패배자였습니다. 유미의 광기 어린 자백은 호텔방 안에 무거운 침묵과 당혹감을 남겼습니다. 동기는 드러났습니다. 사소한 질투심에서 비롯되었지만 너무나 잔인한 수법으로 실행된 음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때 사랑했던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감싸주던 동서가 그렇게 병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경찰관은 모든 진술을 들은 후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침묵을 깨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사건은 명확해졌습니다. 최유미 씨, 당신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그는 낯선 남자 준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돈을 받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신 역시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두 분은 저희와 함께 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추가 조사를 받겠습니다. 준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경찰서라는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든 듯 다시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저 안 갈래요. 어머님, 아주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그녀는 다시 시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리려 했지만 젊은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거 놓으라고. 그녀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피로감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빨리 끝나고 제 아이들을 이 더러운 곳에서 데리고 나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렇게 큰 연극에 왜 유미의 남편인 현주는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가족들이 들이닥쳤을 때 현우 씨와 시어머니만 보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 점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유미와 준석을 문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관련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 일행은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운명적인 순간 우리가 바로 옆방인 702호 문 앞을 지나갈 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뛰어난 시나리오 작가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702호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붉은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곱슬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짙은 화장은 다소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끄러운 무리가 자기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뒤에 나온 남자야말로 우리 모두를, 특히 유미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텔 목욕 가운을 대충 걸치고 있어 맨가슴이 드러났고 머리카락은 아직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절대로 착각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시동생 유미의 남편 현준이었습니다. 현준 씨. 유미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다른 여자와 함께 너무나도 음흉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피해자 연극, 경찰에 체포되는 것에 대한 공포, 모든 것이 잊혔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눈앞에서 배신당한 아내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극심한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주는 아내가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 것을 보고 어머니와 형수까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역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았다가 옆에 서 있는 애인을 보았다가 하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미야, 어머니, 형수님,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 다들 여기에? 복도 전체가 소름 끼치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비논리적인 조각들이라도 이제는 저절로 맞춰져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비극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착한 동서가 700km에서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공들여 연극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 현주는 바로 옆방 702호에서 애인과 유유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연극을 꾸미는 동안 저는 판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찰의 등장과 자신의 연극이 일으킨 소란이 옆방의 불륜 남녀를 호기심에 문을 열고 나오게 하여 만천하에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경고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자업자득이 있을까요? 그녀의 불륜 현장 덮치기 연극은 결국 자신의 남편의 불륜 현장을 스스로 덮치는 쇼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미는 남편을 그리고 가훈을 여미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애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친 듯하고 씁쓸한 웃음, 완전히 가장 치욕적이고 비참하게 패배한 자의 웃음이었습니다. 하하. 잘났어. 정말. 그녀는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현준 씨, 정말 잘났어. 당신 정말 대단해.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정신을 차린 후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불꽃 튀는 눈으로 유미가 아닌 자신의 둘째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짝 하는 소리가 또 한 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따귀는 며느리가 아닌 바로 그녀의 귀한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망할 놈,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집안은 정말 복도 없지. 너처럼 음흉한 며느리에 너처럼 망나니 같은 아들놈이라니.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워하고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사람은 그들 가족 전체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번째 따귀는 현준의 뺨에 내리꽂히며 모든 연극에 공식적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5성급 호텔 7층의 고요하고 고급스러웠던 복도는 이제 한 가족의 가장 추악한 비밀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치욕스럽게 드러나는 비극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유미는 광적인 웃음 끝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소리치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음모가 발각된 자의 고통과 배신당한 아내의 고통, 두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덮쳐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이성마저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공들여 준비한 연극은 결국 양날의 검이 되어 그녀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현주는 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에 잘생기고 세련된 얼굴에는 이제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남아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수갑찬 아내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애인을, 그리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와 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부인할 수 없는 불륜 현장에서 발각된 것입니다. 현준의 애인은 혼란을 틈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젊은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도 관련자이니 함께 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 현우 씨와 저는 조용히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연극의 당사자에서 우리는 갑자기 다른 연극에 어쩔 수 없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기구하고 씁쓸한 연극에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격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피로감과 권태,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아마 가장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단 한나절 만에 그녀는 너무나 많은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조금은 편해했던 작은 며느리는 알고 보니 형님을 해치려는 독사였습니다. 착하다고만 생각했던 둘째 아들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는 망나니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가족은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관은 상황을 정리한 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자 모두 여기 이분 포함해서 그는 현준의 애인을 가리켰습니다. 모두 관할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사건, 즉 명예훼손과 공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명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용히 경찰관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호텔의 호화로운 복도가 마치 우리의 비참함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녹음 파일과 낯선 남자 준석의 진술 앞에서 유미는 자신의 모든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항상 저를 편애한다고 생각해서 질투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저에게 망신을 주고 가족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려 더 이상 자신 앞에서 잘난 척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현주는 애인과의 관계에 대해 추궁당하자 처음에는 동료일 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애인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든 것을 털어놓자, 즉 그들이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현준이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는지 등을 모두 실토하자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인정했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건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저 또한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유미와 준석은 명예훼손 및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현준과 그의 애인 역시 벌금형을 받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가벼웠을지 모르지만 저는 더 무거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양심과 가족의 정의라는 심판. 우리가 경찰서를 나왔을 때 밤은 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두 아들과 두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유미와 현주는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다투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유미는 증오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현준을 쳐다보았고 현주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업자득 연극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남편 현우 씨와 저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 위에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유미의 연극에 속아서 당신을 의심할 뻔했어. 나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남편이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일이 우리 부부의 신뢰에 균열을 남겼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치유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균열. 그날 한편의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동시에 각자의 내면에서 수많은 다른 연극에 막을 올렸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질투심에 대한 대가를 가정의 행복으로 치러야 했고, 현주는 자신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욕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우리조차도 믿음의 기반을 흔드는 거대한 폭풍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음모는 결국 그것을 꾸민 자들을 심판하고 파멸시키는 판결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언제나 따뜻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이 텅 비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회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 속에도 혼돈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현우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에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미의 연극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실패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결국 법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은 바로 자신이었죠. 그녀는 제 명예를 훼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온 가문에게 경멸의 눈초리를 받고 바람 피운 남편이라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던 것도 바로 자신이었죠. 그녀의 불륜 현장 덮치기 연극은 그녀의 질투심과 불행한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폭로하는 자살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 부부가 엄청나게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미는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울부짖으며 현준을 비난했습니다. 현준 역시 망신을 당한 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거짓말과 서러움을 꺼내 서로를 핥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거짓의 붕괴는 한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조카딸이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이후 저를 따로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편애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미안하다. 그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유미의 달콤한 말에 눈이 멀어서 한때 너를 의심하기도 했단다. 내가 정말 내 시어머니 될 자격이 없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다시 꺼내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원망하지 않아요. 네가 마음이 넓은 아이라는 거 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아줘서 고맙다. 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켜줘서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해줘서 고맙다. 어머니는 정말로 깨달으셨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은 사랑이 달콤한 말이나 겉으로 보이는 재주로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의 인격과 순결함에 있다는 것을요. 황금빛 인생 상담소를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저의 억울하고도 기막혔던 여정은 마침내 평온을 찾았습니다. 저희 작은 가정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 더욱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족의 잔인한 진실과 마주한 후 저와 우리의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편에 서는 법을, 폭풍우 속에서 아내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황금빛 인생 상담소에 다시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우리는 동서의 불륜 현장 덮치기 연극에 의해 명예를 잃을 뻔했던 서지혜 씨의 극적이고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이야기는 악당의 음모가 오히려 자기 가족의 더 큰 추문을 폭로하게 되는, 이보다 더 통쾌할 수 없는 자업자득의 결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대신
함께 그 이야기를 되짚어보고 그 비극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더 나은 그리고 더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소중한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처음 느꼈던 감정은 아마 동서 유미의 악랄함과 질투심에 대한 분노였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교훈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노리는 위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자 가장 깊은 경고는 바로 질투심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질투심은 잡초와 같습니다. 작은 싹일 때 뽑아내지 않으면 점점 자라나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평범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야기 속 동서 유미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이 가진 것들, 시어머니의 사랑, 성공한 남편, 그리고 장손을 낳은 것에 대한 은밀한 비교와 시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질투라는 괴물을 키웠습니다. 무해한 거짓말로 시작된 그녀의 행동은 죄악의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결국 한때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형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질투심이 우리를 잠식하게 내버려 두어 남을 헐뜯고 해치려는 소인배로 만드는 대신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배우고 노력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끌어내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질투의 씨앗을 뿌리면 당신이 거두게 될 열매는 언제나 몇 배는 더 쓸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 특히 여성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은 바로 역경에 맞서는 침착함과 이성의 힘입니다. 지혜 씨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호텔방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가장 치욕적인 죄목으로 누명을 썼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 공황 상태에 빠져 울부짖거나 절망 속에서 변명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그녀는 침묵하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고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녀가 경찰에 전화한 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산된 한 수였습니다. 모두가 편견을 가진 재판정에서 자신의 말은 힘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오직 법,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밝혀진 진실만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침착함과 이성은 그녀를 함정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판세를 완전히 뒤집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서둘러 싸우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심호흡하고 생각하십시오. 나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차가운 머리는 언제나 뜨거운 가슴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싸움에서든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더 오래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지혜 씨의 이야기는 관계 속에서의 섬세함과 지나친 믿음에 대한 경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 씨는 좋은 사람, 동서를 위하는 좋은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순진한 친절과 경계 없는 믿음이 무심코 유미에게 자신을 해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동서의 사소한 신호들, 은근한 말들, 숨겨진 시기심을 무시했고 결국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의 정은 소중하고 친절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에 눈을 감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포토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되 이성으로 관찰하십시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섬세함으로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말 한마디에는 여러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고 행동 하나에는 다른 목적이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계심은 감정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우리 행복의 정원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게 해주는 울타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혜 씨의 이야기는 질투에 대한 비극이지만 동시에 한 여성의 지혜와 용기에 대한 찬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이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구석과 음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대한 믿음을 잃지는 마십시오.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되 동시에 현명함, 이성, 그리고 용기를 갖추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결백하고 진실이 당신 편에 서 있을 때 그 어떤 추악한 음모도 당신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와 성찰에 귀 기울여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